그래서 우리 이번에 123회 33문제 분석을 해보니까 뭐 이거는 뭐 거의 흐름이 같은데 이번에는 그래도 약간 양분이 잘 됐어요. 우리 여기서 제가 잘라가지고 우리 기본 교재의 전원편, 배전편 이렇게 보잖아요. 그 전년도에 보면 배전편이 약간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최근 트렌드가 배전 쪽 책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는 전원 쪽에서 좀 많이 나왔고 특이한 거는 이제 조명에서 좀 많이 나왔고요, 시험이. 그리고 예전에 뭐 변압기에서 안 나와가지고 제가 변압기에서 나와야 된다 했는데 두 문제는 나오기는 했지만 조금 사이드에서 좀 나왔고 나머지 뭐 차단기, 그 다음에 뭐 변성기, 그 다음에 피레기 이런 데서 좀 나왔습니다. 근데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예비 전원은 하나도 안 나왔고 그리고 항상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배전. 이건 뭐 5문제씩 여기도 나왔었는데 이번에 조금 뭐 줄긴 했지만 하여튼 나왔고 기본 문제에서 좀 나왔고요. 그다음에 쭉쭉쭉 이렇게 분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안 나온 것들, 이런 것들은 또 다음에 이렇게 나올 거고 이번에 또 많이 나오는 거는 다음에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분포는 여기 보고 내가 저것만 열심히 조명은 열심히 해야지, 뭐 다른 안 나온 건 안 해야지 이런 거보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출제자 여의도에 따라서 122회나 121회도 이렇게 같이 봤고 이걸 한번 겹쳐보면 최근 3년도 트렌드는 이제 잘 봐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명, 이거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조명을. 그 다음에 수변전 설비, 여기 수변전 설비거든요. 수변전 설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구나, 뭐 당연하고 뭐 이렇게 배전 설비,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해서 파악을 다 하셔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하고 이거 한 20년치하고 최근 3년치를 분석을 해보면 수변전 설비가 조금 줄어들었다는 게 좀 특징이에요. 5%면은 사실 작은 게 아니거든요. 5% 정도나 줄었어요, 좀. 그래서 수변전 설비는 좀 줄었고 그 다음에 늘어난 게 이 배전 설비 쪽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배전 설비는 전력 간선에 대한 내용, 간선의 굵기 뭐 이런 것부터 공사 방법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고조파, 품질 이런 것들이 다 배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감, 요거는 뭐 최근 트렌드가 에너지 절감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가는 거고 조금씩 느는 거죠. 그리고 이 통신 쪽도, 통신이나 감리 이쪽도 좀 문제가 느는 추세예요. 느는 추세인데 그래도 공부를 이렇게 깊이 안 해도 다른 거에서 우리가 합격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었는지 시험장에 가서 여러분들 공부를 이제 시작하신 분들도 한 턴 정도 한 다음에는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세요. 보면은 내가 정말 이 문제가 내가 본 문제냐 안 본 문제냐, 이거 이해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런 거를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알아도 반복이나 기억이 안 되어 있으면 알아도 못 써요. 그래서 알아도 못 쓰는구나, 이런 것도 느끼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해하고 정리하고 기억을 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시험장에 가면 나중에 다 보여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죠. 이번에 저 또 시험도 봤잖아요. 제가 전기 안전 시험을 봤거든요. 이 시험장에서의 그때 제가 공부했을 때, 옛날에 갔을 때 시험을 열심히 봤을 때 그때 느낌이 자꾸 희미해져서 안 되겠다, 나도 시험을 좀 봐서 같이 느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내가 여실히 느끼고 왔습니다. 진짜로. 1교시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1교시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 관리예요. 시간 관리. 내가 정말 이거 다 알아도 시간 관리를 잘못하면 10문제 다 못 쓰고 나옵니다. 8문제, 7문제밖에 안 썼는데 시간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저도 1교시에 첫 번째 문제를 쓰고 시계를 봤는데 20분이 지나갔어요. 그 20분이 10분씩 딱딱딱 끊어야지 10문제를 100분 안에 쓸 수가 있거든요. 뭔가 한 문제를 지금 못 써야 되는 상황이고 그럼 나머지 문제에서 9분씩으로 줄여야지 가능하겠구나,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번 문제를 쓰는데 쓸 거 많은데 요 묻는 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쓰고 시계 딱 보고 끊고, 그 다음에 또 3번 문제 쫙 써가지고 이미 페이지에서 한 페이지가 넘어가면 한 7분 막 이렇게 되거든요. 한 페이지가 넘어가면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다 하고 딱 하고 시계 한번 보고, 이 시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합격권에 와 있는데도 항상 1교시에서 시간 관리 안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2, 3, 4교시 이렇게 이번에는 같이 한번 느껴보자 해서 저도 열심히 봤고요.
물론 합격할 확률이 높을까요? 떨어질 확률이 높을까요? 떨어질 확률이 높죠. 어떻게 합격할 확률이 높겠어요? 저도 공부를 이렇게 제가 뭐 대단한 게 진짜 아니거든요. 그냥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저는 이제 이해는 좀 많이 돼 있죠.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이해는 돼 있는데 이번에도 쓰면서 생각 안 나는 거 뭐 이런 게 많아요. 이거는 이게 순서가 뭐였지? 막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게 수식이 뭐였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항목을 딱 생각해가지고 썼는데 뭔가 어색한 거, 이상하게 어색한 거, 그거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보니까 틀렸어요. 뭐 그런 것들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시험 보신 분들 다 저랑 같은 느낌일 거예요. 내가 잘 쓴 것 같은데 진짜 잘 썼는지, 이게 다만 해설서를 보면 이게 이렇게 빼먹은 게 많구나 이렇게 많이 생각하실 텐데 해설서대로 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해설서대로 써가지고 합격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공부가 안 돼요. 그건 내 해설서를 보고 나는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공부한 대로 가서 쓰고 왔는데 합격을 하는 거예요. 60점 이상 돼가지고.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들만 잘 안 놓치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설서 보고 이대로 써야 되는데 이게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내 나름대로 썼는데 책에 있는 내용을 합리적으로 썼다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필요한 게 뭐냐면 기술사는 응용 능력이거든요.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책에서 기억해낸 거를 목차에 맞춰서 응용해서 쓰는 거죠. 쓰면서 꼭 들어가야 되는 그림, 꼭 들어가야 되는 수식, 꼭 들어가야 되는 항목, 포인트 그것만 안 놓치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작성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사란 고도의 전문 지식과 실무 경영을 입각한 응용 능력을 보유한 사람 이렇게 인정해 주겠다는 건데 기술사 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쓴 게 아니라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에 맞춰서 응용해가지고 내 것처럼 해가지고 내가 아는 척 해가지고 합격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 수준까지 우리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합격권에. 자,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응용 능력이라고 나오네요.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시험 운전, 사업관리, 기술 판단, 기술 감정, 기술 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 자문, 기술 자문다고 기술 지도 안 하는 게 없어요. 기술사가 엄청나게 완벽한 일을 해내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 어떻게 다 해, 그죠? 근데 이런 자격을 주어지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응용 능력 그리고 상당히 긍정적인 능력, 뭔가를 바라봤을 때 저는 이걸 보고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놨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하려고 하는 응용 능력이 있으면 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보이거든요. 저는 이거 어제 이거를 읽으면서 다시 하나를 생각했는데 우리 전기공학을 전공을 해가지고 또는 전기 업무에서 일을 해가지고 우리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다라는 것은 우리 법대를 나와가지고 사법고시를 합격하는 거와 같은 게 아닌가. 사법고시 합격해서 판사가 되면 판사나 검사가 되면 판사 이거 판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다 알아? 합리적으로 응용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법에 맞춰서 이렇게 판단하는 게 판사인데 우리는 기술사들은 전기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도 판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술 자문, 기술 지도,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 기술 판단, 이런 것들, 기술 감정, 이런 것들을 하는 업무를 기술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도 기술사 일을 합니다. 법원의 판사들이 모르잖아요. 전기에 대해서, 또는 소방에 대해서, 또는 뭐 통신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술사들이 거기 근무를 해요. 실제로 뽑고. 그런 사람들이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업무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응용 능력이 중요하다. 내가 얼마나 응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면 됩니다. 자, 1교시 문제를 받았어요. 이제 어떤 상황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교시의 첫 번째 문제. 종합방제실에 대해서 나왔네요. 설치 목적, 공정, 이거 타 분야와 협의할 사항. 이게 모든 실에 전기실이든 발전기실이든 제어실이든, 그죠? 제어실이든 방제실이든 내가 협의할 사항에 대해서 실무가 있으면 좀 쓸 수 있죠. 저도 실무가 있으니까 좀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법의 기준에서 내가 제대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스스로 판단해야죠. 왜냐하면 법에 뭔가 내용이 있을 테니까. 우리 책에도 있는 내용이 있는데 책에서 내가 봤던 내용이 생각이 나는지. 근데 잘 안 나잖아요. 일단 패스. 변압계 절연 방식적 저감절연 단절연, 저감절연 단절연. 이거는 공부해야지. 절연은 기본이니까. 그리고 원리에 대해서 보는 거니까. 이게 문제가 제가 모의고사에 내거나 그러지 않았어도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단락사고 시 단락전류의 피크값이 2분의 4에 그래 최대가 되는 이유죠. 이 그림 샥 생각하면서 이 피크가 2.5배 또는 2.828배 2루트 2배가 되는 이유. 원리에 대해서 이해했으면 저거 못 쓸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고저파의 발생 원인과 저감 대체. 이것도 개통도 하나 그려놓고 여기다 고저파가 발생시키는 게 있는데 이거 뭐가 발생시키냐. UPS, VV, VF 이런 것처럼 전력을 변환하는 장치. 이런 데에서 고저파 전류가 나오는 거잖아요. 나오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대책들도 있고 보완해야 될 사항들도 있고 한데 물어본 게 저감 대책, 고저파 발생 원인과 고저파를 저감하는 대책, 견디는 대책이 아니라 저감하는 대책을 세워보라고 했으니까 1교시에서 여러 가지 견디는 대책보다는 고저파 대책 중에 발생 원에서의 저감 대책이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다상화, 리액터, ACL, DCL, 그죠? 그 다음에 필터 설치. 이 정도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고, 그 내용을 써야 되겠구나. 이거 알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LP 케이블에서 발생하는 트리, 열화. 이게 CV 케이블에서 열화. 그럼 수트리. 이거 열화는 전기적 열화, 열적 열화, 화학적 열화, 환경적 열화 있죠? 그거 다 쓰라는 것보다는 여기서는 트리 발생 원인을 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의 전개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 부분 방전이 되는 그런 원리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분류 3개. 그러면 스토리는 내도, 외도, 보타이. 생각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건축물 전기 설비에 사용되는 플로우 덕트 공사 방법. 이거는 공부를 안 했어도 플로우 덕트 공사라는 걸 알면 내가 시공 경험이 있으면, 감리 경험이 있으면 사실 어느 정도는 쓸 수 있어요. 책을 그냥 이렇게 반복해서 본 사람들은 쓸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일단 조금 제껴놓을 필요가 있죠. 여기서 13문제 중에 10개는 풀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1년도 1월 1일부터 변경 시행되는 다음 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라고 했는데 우리 KC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 제정이 됐으니까 얘는 시험에 나올 거다라고 항상 예측을 하고 있었잖아요. 내가 법규 문제 싫어하지만 예측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거는 이제 내가 쓸 수 있게끔 준비를 좀 하는데 전압의 종별 준비했어요. 이제 저압의 범위가 1000V하고 직류 1500으로 높아지는 거 그거 알아야 되는 거고 준비했을 거고 전선의 식별 갈흑 회청으로 바뀌는 거죠. 녹색은 노란색과 접지선은 노란색과 녹색의 띠 이런 거 공부했을 테니까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일단 전로의 저압에 사용하는 사용 전압에 따른 시험 전압과 저압 전로의 최소 절연 저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그리고 이건 또 기술 기준이래요. 이건 모르시는 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계속 같이 공부를 해온 분들은 이게 한 2년 전에 기술 기준이 개정이 되면서 우리가 전압별로 특히 기사시험 보면은 100V는 0.1메가옴까지 그죠? 그 다음에 200V 이하는 0.2메가옴까지 400V 이하는 0.3메가옴까지 그 이상은 0.4메가옴까지 이거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이게 바뀌었잖아요. 2년 전에 바뀌면서는 우리 항상 한 번씩 얘기는 하잖아요. 이게 1메가옴으로 수업 시간에 얘기를 안 했어도 우리가 오가면서 항상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1메가옴으로 바뀌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근데 안 나오다가 이번에 사실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허를 찔렀죠. KC에 대해서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기술 기준 내용이 2년 전에 바뀐 게 쏙 나왔으니까 1메가옴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0.5메가옴으로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 하나 있었고 왜냐하면 SPD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게 500V, 1000V짜리 메가로 측정하면 SPD가 나가요. 고장이 나요. 그죠? 그리고 방전되고 하니까. 그리고 절연 저항이 제대로 체크가 안 되고. 그래서 조금 저전압 250V로 할 수 있게 바꾸면서 0.5메가옴 이상은 돼야 된다. 그런 게 바뀐 게 있습니다. 일단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특별 저압. 이거는 우리가 IC 60364 하면서 항상 공부하는 거니까 거기에서 특별 저압이 ELV, SELV, PLV, FLV 생각나면 쓰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로 좀 가요. 3번이 조금 어렵긴 했는데 나머지는 좀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자, 그리고 8번.
8번 건축전기 설비 기준에서 간선의 배선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각각에 대해 설명해라. 배선 방식. 여기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죠. 배전 방식은 뭐라고 쓰고 배선 방식은 뭐라고 쓰고 시공 방식은 뭐라고 쓸 거냐. 그거에 대해서 구분이 착 돼 있으면 쓸 수 있죠. 특히 여기에서는 건축전기 설비 기준에서라고 했으니까 국토부 건축전기 설비 기준에 뭐라고 돼 있는지 우리 책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배전 방식은 단상이냐 3상이냐 결정하는 거고 배선 방식은 1대1이 나뭇가지냐 평행식이냐 뭐 루프식이냐 병행 방식이냐 그거 보는 겁니다. 장단점이 신뢰성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경제성하고. 자, 이거는 풀 수 있어야지 되는데 조금 관심 있게 봤으면 풀 수 있어야 되고. 이쪽에다 한번 쳐볼게요. 노란색으로. 그다음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전시 조명에서 손상되는 전시품이 손상되는 원인 방지 대책. 이거 박물관 전시 조명 공부했으면 풀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전기 용접기와 같은 특성부에 이용되는 자기 누설 변압기의 원리.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한번 넘어가 보고. 가시광선의 파장 범위와 자외선 및 적외선. 가시광선 파장 범위 어디예요? 항상 요거는 다른 파장은 몰라도 얘는 암기하자 그랬잖아요. 760이에요. 딱 알고 계시네요. 바로 나온다니까요. 합격. 자외선, 적외선 파장 몰라도 뭡니까? 더 짧은 파장, 적외선 더 긴 파장. 근데 이거를 이용한 강원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또 이렇게 읽자마자 물음표를 치시는 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강원은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거지 자외선하고 적외선을 이용하는 강원이 뭐가 있지? 이러면서 이제 좀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외선 파장이 나와서 가시광선이 만들어지는 게 있죠. 형광등 같은 거. 그죠? 그 다음에 LED도 그런 종류도 존재할 수 있고 자외선이 나와서 자외선이 짧은 파장인데 어떤 막을 거쳐서 형광막을 거쳐서 이게 약간 이렇게 파장이 길어지면 이게 가시광선이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존재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 상황을 보고 적외선을 생각하면 적외선이 와가지고 가시광선이 되는 게 있나? 이런 건 없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물질을 거쳐서 갔는데 파장이 더 짧아지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에너지가 짧은 파장이 에너지가 센 건데 에너지가 어떻게 더 세지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생각을 바꿔야죠. 딱 보는 순간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도 생각을 바꿔야죠. 강원 이러한 파장을 내는 강원을 가지고 자외선을 내서 이용하는 건 뭐가 있는지. 예를 들어 소독기 같은 거. 그 다음에 적외선을 이용해서 강원을 쓰는 건 뭐가 있는지. 물리치료 받으러 가면 찜질기 같은 거, 그죠? 그렇게 생각을 바꿔가지고 쓰면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이런 게 보자마자 순간적으로 말의 뜻을 이용한 강원? 이렇게보다는 광원을 가지고 자외선, 적외선을 내서 그거를 이용하는 것. 이런 식으로 제가 응용을 할 수가 있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응용 능력을 여러분들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측기형 변류기와 보호계정의 변류기. 이거 반드시 풀어야 되는 거고, 가시광선 또 풀어야 돼요. 태양광 발전 설비의 주요 구성 핫스팟. 풀어야 돼요. 자, 하얀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이건 아닌가? 다섯. 그러면 노란 게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니까 10문제를 풀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풀 수 있는 것만 10개를 찍은 거거든요. 1교시에 내가 풀 수 있는 게 10문제가 나왔다. 이런 경우가 한 10년 공부하면 한두 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1교시에는 내가 공부하다 보면 풀 수 있는 문제가 7에서 8문제.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머지 안 치고 간 거.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 이런 플로우 덕트 이런 문제. 내가 뭔가는 쓸 수 있겠는데 내가 확실하게 못 쓰는 거. 여기에도 방제실의 설치 목적. 뭔가 내가 아무렇게나 일단 쓸 수는 있는데 확실하게 못 쓰는 거. 이런 문제가 보통 3에서 2문제, 2에서 3문제가 같이 섞여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쓰고 60점 이상 맞아서 합격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1교시 보는 순간 10문제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거 엄청나게 행운이거든요. 제가 합격할 때도 이 10문제 다 못 썼었어요. 8문제를 풀 수 있었고 2문제 정도는 그냥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냥 응용력을 가지고 막 답안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1교시를 70점을 다 맞으셔야지 돼요. 우리는 이렇게 좀 기분 좋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교시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종합방제실의 설치 목적과
협의사항. 그러면은 항상 목차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종합반제시 설치 목적이 1번. 항상 이렇게 써야 됩니다. 보고 타공정과 협의사항. 요게 2번 목차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답안지 작성할 때. 그리고 내가 쓸 게 많아도 1교시는 한 페이지가 넘어가서 한 페이지 반 정도까지 가면은 이때부터는 한 페이지 반이 지나면서부터는 필력에 따라 다르지만 내가 지금 시간이 오버하고 있다라고 내 마인드 컨트롤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1번 문제부터 안 풀어도 되죠? 좋아하는 문제부터 풀 거 아닙니까? 여기 중에서 문제 예를 들어서 나 이게 엄청 잘 쓰는 문제 있어. 그러면서 여기 단락전류 피크값이 2분의 1 최대가 되는 이유. 나 이거 엄청 잘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 3을 먼저 선택했어요. 문제 3 하고 그렇게 하고 막 정신없이 쓰다 보면 정말로 막 시간이 20분이 훅 간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시계를 한 문제 쓰고 시계 봐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페이지에서 1.5페이지 이상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내가 빨리 정리해야 되겠다.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그게 1교시에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종합방제실의 목적은 얘는 그냥 전체적으로 방범 운영 또는 이런 자동 제어 운영 이걸 전체적으로 같이 일원화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상시에도 또 사용할 수 있는 뭡니까?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 종합방제실인 거고 이 내용이 제가 적은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책에 그대로 있는 거 저는 해서 해요. 답안지 작성할 때 가능하면 저는 우리가 공부하는 이 책에서 있는 말로 씁니다. 우리 이걸로 공부할 거니까. 자, 그리고 있는 말로 내가 가지고 와서 설치 목적을 적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타공정과 협의사항. 이 내용, 여기 보시면은, 요거 뭐 처음 혹시 보시는 분들은 제가 답안지 작성할 때 최근에 이렇게 참고하거든요. 우리 책에 어디에 있는 거다. 이렇게 했으니까 찾아보실 수 있어요, 나중에. 자, 그래 타공정과 협의사항, 건축하고 협의사항. 그거는 건축하고 협의사항 가장 먼저는 크기, 넓이 이런 거죠. 위치 이런 것도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혹시 뭐 기계하고 협의사항 있으면은 기계하고는 환기 얼마큼 쾌적하게 있을 거냐, 수도 이런 거에 대해서 협의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위치적으로,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 그 다음에 뭐 지하 1층 방화구에 이런 거 면적은 여유 있게, 높이도 여유 있게, 이중 바닥 이런 거 내용이 다 있습니다. 책에 보면은. 자, 그래서 이중 바닥 플로어, 액세스 플로어라고 하죠. 액세스 플로어를 설치하는 이유는 배선이 자유롭게 가기 위해서, 나중에 증설도 하고, 왜냐하면 통신 같은 거는 계속 배선이 추가가 되니까. 자, 어디 기계하고 협의사항, 침수, 누수, 그 다음에 환기, 공조 이런 거 하면 되고, 소방하고의 협의사항 있다라고 하면은 소방시설물이 종합방제실 역할도 해야 되는 종합방제실에서 이게 상황을 봐야 되겠죠. 감시제어반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연동. 그 다음에 자동제어와 협의사항. 자동제어와 협의사항은 여기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목차로 그대로 달아준 거죠. 그 자동제어하고 협의사항은 여기에는 전력제어, 조명제어, 설비제어, 뱀스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올 텐데 그 통신 인터페이스 어떻게 감시 제어할 건지, 영상 감시바를 설치한다면 자기가 어느 부위를 차지할 건지 이런 것들을 협의해야 될 상황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적고 1교시 1번 문제는 뭐 쉬운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응용 능력이 있는 분들한테는 쉬운 문제고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어려운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교시 변압기 절연 방식 중 저감 절연 단절연을 하는 이유. 자, 절연하면은 생각나야 되는 게 뭐예요? 절연하면 일단 머릿속에 탁 떠올라야 되는 게 열적으로 견디는 기기를 어떻게 견딜 거냐, 그 다음에 또 전압에 대해서 어떻게 견딜 거냐, 항상 두 개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저감절연 단절연은 열이에요, 전압이에요. 전압에 대해서 견디는 내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어떤 변압기가 있고 여기에 계통에서 어떤 전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 변압기 권선이 이렇게 델타로 감는 경우도 있고 Y로 감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Y결선. 이렇게 해가지고 절연을 저감절연 말고 다른 거는 뭡니까? 반대되는 거. 전절연 저감절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단절연과 반대되는 거는 균등절연, 그 다음에 단절연. 이렇게 하는 게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원리를 생각하면서 공부하면 엄청 쉽죠. 저감절연은 전절연을 해야 되는데 얘가 절연을 엄청 좋게 해야 되는데 저감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이런
서지파형이 들어왔을 때 견딜 수 있는, 여기 투투나인이라고 하면 150kV, 뭐 이렇게 154다라고 하면 750kV, 이렇게 견뎌야 되는데 이걸 좀 저감할 수 있대요. 피레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어차피 설치해야 되는 피레기의 제한 전압을 좀 낮게 설치해가지고 얘를 많이 잘라낼 수 있는 거, 조금 잘라낼 수도 있고 많이 잘라낼 수도 있는데 많이 잘라낼 수 있는 거, 이렇게 하려면 여기 개통의 접지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접지 조건이 돼야 됩니까? 유효 접지 또는 직접 접지. 이런 걸 하면 750kV로 절연하지 않아도 피레기의 성능, 잘라낸 제한 전압의 성능을 낮춰가지고 더 좋게 해가지고 650kV로 낮출 수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원리적으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게 저감절연 아니에요. 전절연보다는 저감절연을 할 수 있다. 이 중성점 직접 접지를 하는 이유, 그죠? 거기에 대해 설명을 개념적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거고. 그러면 이 전체를 이 650kV만큼 이렇게 여기도 엄청나게 두껍게 이 절연체다라고 하면 이렇게 절연해야 되고, 여기도 이렇게 엄청나게 절연을 튼튼하게 전압이 견디게끔 다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조금 작게 할 수 있다. 이게 저감절연이에요.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단절연은 균등절연하고 같이 가는 건데, 특히 이제 얘는 이제 Y결선 한 부분이죠. 여기 중성점의 전압이 여기 위에 변압기 부싱이나 단자의 전압보다 항상 작더라. 얘는 거의 0V가 유지되려고 하는 곳이고, 여기에는 154kV 또는 투투나인 이런 게 걸리는 전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권선에는 더 절연을 잘해야지 되고, 여기 중성점으로 갈수록 절연을 좀 작게 해도 괜찮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절연이에요? 단절연이죠. 이렇게 계단을 두고 절연을 하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죠. 전절연은 그냥 이렇게 다 그냥 절연해, 이렇게 하는 게 전절연인 거고, 뭐 균등절연인 거고, 그죠? 균등하게 다 이렇게 절연하는 게 균등절연인 거고, 계단절연은 이렇게 계단을 지어서 하자, 그게 단절연 아닙니까? 요거를 설명해 주면 되는 거죠, 원리적으로. 자, 그래서 이 내용은 그대로 우리 공부하는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제가 끌고 오는 겁니다. 그 절연계급의 수치가 낮은 경우의 절연이 저감절연인 거고, 얘는 비접지 계통에서는 저감절연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직접 접지 계통에서 유효 접지 계통을 만들면 저감절연을 할 수 있다. 이게 직접 접지를 하는 우리 이유니까. 그래서 저감절연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직접 접지 하면은 이 전격 전압이 낮은 피레기를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피레기에서 잘라내는 제한 전압이 또 낮아져요. 그래서 기기를 경제적으로 저감절연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해서 하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내가 써줄 수 있게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항상 이건 뭐 엄청나게 많이 우리가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단절연은 Y결선에서 적용하는 방법이고, 중성점 부분이 전압이 낮다, 이 선로 쪽보다는 훨씬 작고 거의 0V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런 내용을 쓰면서 여기 권선의 전체를 다 똑같이 절연할 필요는 없다, 경제성을 고려해서 계단 방식으로 절연을 할 수 있다, 이게 단절연이다 라고 설명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단절연은 Y결선 한다고 모든 변압기를 다 단절연 하느냐? 아니죠. 154kV 이상의 변압기에서 단절연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내용 써주면 좋고요. 그런 이유는 경제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이 전체를 균등전열을 하려면 그렇게 막 시공을 하면 되는데, 만들면 되는데, 제작을 해서. 근데 단절연을 하려면 신경을 써서 해야 되잖아요. 인건비가 더 들어가죠.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절연에 들어가는 절연 비용하고 요거를 검토를 해가지고, 투투나인급 이하는 그냥 균등하게 절연하는 게 오히려 더 저렴하다. 그럼 그렇게 만드는 거고, 154, 345, 765 같은 데는 절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인건비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절연 비용을 아끼니까 더 경제적이다. 그러면 단절연을 하는 거죠. 그런 내용을 적어주면 됩니다. 맺은 말에 그런 내용을 살짝 언급해도 되고요. 단절연에다가 그런 내용을 써도 되고, 이렇게 보면 뭐 많은 우리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감절연 및 단절연을 하는 이유와 이점, 이것도 문제 있으니까 목차를 달아줘야지 되는 거죠. 이유와 이점은 그냥 제가 이거 답안을 쭉 작성하는데, 집에 작성하는데 제 딸이 보고 이 문제를 쭉 읽어보고 이거는 저렴하기 때문에 돈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췄다, 제가 그랬죠.
중학생이 맞췄습니다. 중학생이에요. 자, 저감절연 및 단절연을 하는 이유는 경제성을 고려해서 우리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절연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거고, 변압기 제작 비용이 낮춰서 하는 건데, 저감절연은 유효접지 계통에서 할 수 있는 방식인 거고, 단절연은 변압기 Y결선에서 할 수 있는 방식인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54 이상의 계단 단절연은 154 이상의 변압기에서 해야지만 제작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요 밑에 이 내용은 참고적으로 한번 보라고 적은 겁니다. 우리가 어차피 암기해야 되는 표였잖아요. 특히 22kV하고 154kV에서 어떤 절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여기 어떤 절연 계거, 기준 전압, 그 다음에 빌값, BI의 값, 이 기기가 견디는 기준 충격 절연 강도, 나중에 또 시험에 또 별도로 항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50kV, 750kV 했는데, 여기 절연 계급에 A가 있고 B가 있는데 A와 B의 차이는 전절연과 저감절연이다. 항상 이렇게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수식으로 넣으면은 전절연 20 플러스 절연 계급 곱하기 5 플러스 50 하면은 기기가 서지에 대해서 견디는 전압인데, 전절연에 대한 전압인데, 이거를 저감해서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150kV는 1, 2호로, 750kV는 650으로 이렇게. 자,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항상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이런 수식도 써가지고 답안지화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 게 많아요. 1교시는 쓸 게 많은데 내가 문제에 맞춰서 시간을 파악해서 내가 스스로 빨리 제대로 마무리를 한다. 이렇게 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단락사고 시 단락적으로 피크값이 2분의 1에서 최대가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했는데, 자, 제가 이거 간연도에서 찍어 놓은 것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자, 간연도에서 21년 대비로 해가지고 제가 뭐죠? 이거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서 찍었나 보네. 21년 대비로 해가지고 비대칭 전류를 설명해라. 비대칭 전류를 설명해라 라고 했으면 항상 이 대칭분과 비대칭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그림이 나오네요. 여기 단락사고가 생겼을 때 대칭적으로 흐르는 전류, 그 다음에 비대칭으로 돼서 되는지, 그럼 비대칭이 되는 이유는, 여기에 대해서 최대가 된 이유를 설명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유 항상 제가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뭐예요? 이유가 단락되기 전에 이렇게 부하전류가 흘렀어요. 이게 단락전류로 이렇게 변했는데 쇼트가 돼가지고 왜 이렇게 안 흘러가고 이만큼 떠서 이렇게 가느냐, 비대칭 직류분이 왜 생기느냐, 이게 도대체 왜 생겨요? 전류가 갑자기 변화하니까 dt분의 dir만큼, LDT분의 dir만큼 뭐가 생겨요? 역기전력이 생긴다라고 했죠. 그 역기전력 때문에 전류가 확 못 흘렀다가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확 흘러야 되는데 못 흘렀다가 멈칫하다, 이 직류분이 유기가 돼가지고 멈칫하다가 쭉 증가하면서 여기를 직류분을 축으로 해서 샥 이렇게 증가하고 내려오고 한다. 이게 원인이잖아요. 그러면 LDT분의 DI, 역기전력이 원인이다. LDT분의 DI라는 수식을 어디 써주고 설명을 해야지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이 dt분의 di가 변화하는데 여기에 뭐가 있어서, L이 있어서 선로에 R도 있고 L도 있는데 뭐가 R분의 XB, R분의 선로에 R 값이 크냐 X 값이 크냐에 따라서 이 크기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 또 뭐가 결정을 하겠어요? 이게 사이클로 이렇게 가고 있는 단락 순간에 전압의 위상 또는 단락 순간의 전류의 위상도 역할을 미친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전류값이 안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땅 단락이 되면 항상 이렇게 0점에서 땅 단락이 되면 그냥 0점에서 커지면 돼요. 근데 어떤 전류가, 왜냐하면 이 순간에 그냥 전류도 0이고 단락 전류도 0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쫙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지점에 전류가 있는데 갑자기 커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 회로 조건에서. 그럴 때 이런 역기전력이 발생하고 단락전류가 비대칭이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해하신 분은 이거 암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단락전류에 대한 개념, 대칭분, 비대칭분도 항상 이해를 하고 답안지화를 시킬 수 있게, 내가 이 그림을 가지고 누군가한테 설명할 수 있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비대칭분이 생기는지. 자, 그래서 비대칭분이 생기는 이유는 그래요, 그죠? 자, 그래서 두 가지 성분, 대칭분과 비대칭분이 있다. 자, 그럼 또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여기가 최대로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하전류가 흐르다가, 이렇게 흐르다가 여기 이렇게 빵 커졌는데
이거 커진 것만큼 역기전력이 확 유기가 되고, 그래서 전류가 확 증가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다가 역기전력에 따라 이게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만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 거고요. 요게 사이클이 어디가 원 사이클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면 요렇게 가서 요렇게 와서 그 다음에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면 여기까지가 원 사이클이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2분의 1 사이클, 2분의 1 사이클에서 지금 최대가 됐죠. 이렇게 해서 비대칭분이 생기면 2분의 1 사이클에서 이 최대가 된다. 근데 원래 여기 최대가 되는 거 여기에 2배까지 커질 수 있다. 2배. 그 다음에 이건 피크 값은, 이건 지금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전류치는 시료값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피크는 루트 2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사인파의 피크가. 그래서 2루트 2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몇 카, 이건 다 시료값이거든요. 10카, 20카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2루트 200가 더 상승을 한다. 이 값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가 2분의 1 사이클에서 이렇게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원 사이클이고 여기가 2분의 1 사이클인데, 죄송합니다. 2분의 1 사이클에 지금 최대가 됐어요. 자, 대칭분해서 한번 볼까요? 우리 심화반에서는 이런 것까지도 우리 공부를 할 텐데, 우리 기본반에서는 안 하지만 이런 거를 의문을 가지실 수 있어요. 대칭분을 한번 보자. 대칭분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설명할까요? 대칭분이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증가를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온다. 여기까지가 원 사이클. 여기 원 사이클인가? 원 사이클 2분의 1 사이클. 그래도 최고네. 대칭분일 때는 이렇게 돼요. 대칭분일 때는 여기서부터 전류가 쭉 그냥 이렇게 쭉 증가합니다. 여기서부터 단락이 생기면 요렇게, 예를 들어서 요렇게 다 따로 그래야지 이해가 되겠다. 요렇게 전류가 흐르다가 이렇게 커지거든요. 이렇게 커지는데 여기가 피크가 되잖아요. 여기가 2분의 1 사이클이 아니라 4분의 1 사이클에서 피크가 돼요. 이렇게 한번 따져보시면, 대칭분에서는 사실 4분의 1 사이클에서 피크가 되는데, 비대칭분에서는 2분의 1 사이클 요 지점에서 피크가 이렇게 됩니다. 왜냐, 증가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쭉 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항상 2분의 1 사이클에서 피크가 된다라는 말은 항상 비대칭일 때 그 피크치가 가장 크잖아요. 대칭분일 때는 그 피크치가 가장 큰 값이 아니잖아요. 비대칭이 발생했을 때 가장 큰 피크치,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 들어가고 피크치에 대한 거 들어가고 원리 들어가고 최대가 되는 이유, R분의 XB, 영향을 미치는 요소, 계통의 R값보다는 X값이 클 때, R분의 XB 항상 얘기하는데 X값이 클 때, 그 다음에 단락 지점에 전압 또는 전류의 위상, 얘도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시간과 함께 감소해요. 그죠? 이 피크치는, 단락 전류의 비대칭분 자체가. 그리고 비대칭 계수라는 거, 요거 좀 쉽지 않은 수식이지만 암기를 한다면 이런 데 써먹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2의 익스포텐셜 R분의 XB의 마이너스 2파 이렇게 됐는데, R분의 XB가 R값보다는 X값이 엄청 커가지고 R분의 XB가 거의 무한대다라고 하면 무한대가 분모에 있으니까 이 값이 뭐예요? 0이죠. 그래서 2의 0승, 그러면 1이죠. 1이니까 이 값이 어떻게 됩니까? 루트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상 최대 비대칭 값의 시료치가 1.732배의 어떤 값을 갖는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단상 최대 피크치는 2루트 2배의 어떤 2.828배 이렇게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료값 자체는 루트 300값 정도의 값을 갖는다라는 것을 이 수식을 통해서 또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비대칭 계수다라는 거죠. R분의 XB에 따라서 이 값이 커지고 작아진다라는 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